안녕하십니까. 노무사 1차 경영학 기초 특강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알고 계시겠지만은 제 이름은 정순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랑 1년간 이제 경영학을 준비하면서 노무사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하고 저도 같이 옆에서 도와드릴 그런 예정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경영 기초, 그다음에 재무 기초, 회계 기초 이렇게 세 가지 과목을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사항들을 제가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강의하시는 걸 보면서 이런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면 나한테 유리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강의를 할 때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시간에 칠판을 저 끝에서 이 끝까지 판서를 한 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쉬고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새로 하는데 판서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맥락을 잡는 거거든요. 줄거리를 잡고 숲을 볼 줄 아셔야 되는데 강의하는 걸 보면 알지만 저는 전체 줄거리를 위주로 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특별히 이제 만약에 현장에 와서 이제 보시면은 바로 앞에서 전체적인 과정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한 시간 전체를. 그래서 그거를 수업을 듣고 쉬는 시간에 복습을 하시면서 내 거로 만들고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만 해보시면 알지만 이 문제 푸는 요령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문제 푸는 요령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흐름도 그다음에 이제 카테고리 줄거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경영 기초에 대한 내용도 보시고 그다음에 이 형식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경영학 안에 제일 먼저 첫 번째 파트가 경영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식 수업을 할 때는 출제 빈도도 말씀드리고 과목별 특성도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경영 전략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경영 전략이 뭐냐라는 얘기를 먼저 할 건데 이 경영 전략은 어디에 관심 있냐 그러면은 기업의 성공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이론을 이런 함수 관계로 설명할 때가 많은데 결국 경영 전략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기업의 성공에 있다. 그럼 도대체 성공이 뭘까? 어떤 사람은 뭐 이윤을 높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매출을 높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마켓쉐어 높이는 것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이제 기업 윤리까지 다뤄야 할 사항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게 다 틀린 게 아니죠. 다 맞죠. 일부 다 영향을 주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러한 성공을 갖고 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요게 이제 보통 이제 잘 아신 분들은 요게 이제 독립변수, 영향변수고 요게 종속변수, 결과변수죠. 그러니까 기업의 성공을 가져오는 중요한 기업의 성공에 영향 주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럼 이제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예를 들면은 돈이 많아야 돼. 기술이 좋아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직원들이 훌륭해야 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대답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제 CEO도 우수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맞죠. 이 중에 뺄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의 성공을 가져온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벌써 우리가 경영 전략 얘기할 때 관심사항이 총 3가지인데 벌써 2가지가 나왔어요. 기업의 성공이 뭘까? 두 번째는 성공에 영향 주는 요소가 뭘까? 이 2가지 얘기가 있고 마지막 3번째는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3번째는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근데 되게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해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기술이 우수하면 좋겠다. 직원이 훌륭하고 많았으면 좋겠다. CEO 능력이 충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할 경영 전략은 이런 절대적인 양에 관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절대적인 양은
양에다가만 우리가 초점을 두면은 결국은 경영 전략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무조건 이기는 것이다. 그 얘기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은 항상 이기고, 그럼 더 이기고, 계속 이기고, 적게 가진 사람은 지고, 또 지고, 더 지고. 그럼 그 양극화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잖아요. 이긴 사람만 계속 이기고. 그럼 전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죠. 그래서 우리는 양이 많은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양은 일단 일정 시점에서는 이런 게 주어져 있다, 한계가 있다 가정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이게 방법인 거죠. 어떻게 해야 얘를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경영전략의 관심은 이 함수에서 세 가지에 있다. 그러니까 성공이 뭔지를 잘 정의하셔야지 또 성공을 위한 요소들로 파악할 수 있고, 또 이걸 잘 알아야지만 이 관계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기초반이니까 한 가지 주제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 경영 전략의 수립 절차,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더 깊게는 안 들어가고 경영 전략의 수립 절차,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수립 절차가 최초 이론으로서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제 저와 같이 경영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경영학 공부도 재밌고, 원래 이제 내용 자체도 재밌지만 재밌고 이해도 잘 가고, 그 다음에 시험장 가서 문제도 잘 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경영 마인드, 경영자 마인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경영학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경영자라면 이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경영자 마인드, 그거를 한번 대답해 보시고 제가 나중에 답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 생각과 맞으면 여러분들이 경영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산하셔도 돼요. 왜? 객관식이기 때문에 주어진 보기 안에서 선택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경영자의 마인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데 그럼 경영자가 경영활동하면서 결정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순서고 하나가 방향이에요. 방향은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일로 갈 길이 하나가 있고 일로 갈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길로 가냐,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유리하냐, 이렇게 어느 길로 가는 게 더 유리하냐, 방향 설정, 아니면 순서,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데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하는 게 유리하냐, 순서 결정. 이 두 가지가 경영자의 고유한 영역이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절차,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게 결국은 경영 마인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째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저 경영 전략의 수립 절차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이게 정중간에 있고 가장 중요한, 이게 우리의 타겟이에요. 전략을 수립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략 수립을 위한 전 단계로 먼저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고, 이게 두 가지가 있고, 전략 수립 이후에 해야 될 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절차가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5단계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전략 수립 전에 2개가 있고 후에 2개가 있는데, 전략 수립 전에 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비전을 설정하는 거예요. 비전. 두 번째가 뭐냐면 환경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전략 수립 전에 하는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전략 수립 후에 하는 행동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립된 전략을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 또 하나는 실행 이후에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자, 그러면 이게 5가지가 되는데, 어차피 순서가 제일 중요하지만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럼 이 5개 단계 중에서, 전략 수립 절차 중에서 이 중에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중요한 건 어차피 시험에 잘 나오고 안 중요한 건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냐? 그럼 대답이 이 중에서 얘네 둘은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험과 평가는 별로 안 중요하다. 그 이유가 뭐냐 하시면은, 되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이것은 경영자의 고유한 권한이면서 이거를 못하면은 기업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근데 경영자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게 이건데, 수립된 이후에는 요 실행은 누가 하는 거냐면 경영자 자신보다는 부하 직원들이, 일선 종업원들이 할 가능성이 높고요. 내 손을 떠난 거죠.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실행 이후에 평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신 사람 입장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회사 외부에 있는 우리 회사의 성적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투자자거든요. 주주나 채권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평가할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좀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은 교수들이 어느 회사가 어떤 전략을 썼더니 성공했더라, 실패했더라, 이런 것들을 모아서 어느 정도 보편 타당하면 이론에다 집어넣고 사례로 연구하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손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 이후에 결과가 좋으면 그 경영자한테는 인센티브, 더 좋은 보상이 주어지고, 평가했는데 별로 안 좋아지면 도태당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끝.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손을 떠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 그러면 순서가 일단 나오고, 이게 경영 마인드입니다. 방향 결정 아니면 순서 결정인데, 그러면 이 전략 수립하기 전에 해야 될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비전 설정, 두 번째가 환경 분석입니다. 근데 비전 설정이 뭐냐면은, 우선 정의는 미래의 바람직한 나의 모습, 바람직한 나의 모습. 요게 비전이에요. 미래 바람직한 나의 모습. 그러면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 미래는 멀리 있는 거니까 저 멀리 보이는 멋진 별, 멋진 곳, 그러니까 갖고 싶은 것 또는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요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두 번째 환경 분석은 저희가 뭐냐면, 이거는 그냥 현재의 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현재의 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각적으로 보면 뭐냐면 출발점이 돼요. 현재 내가 서 있는 곳,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먼저 주어져야 된다. 왜? 그 두 가지가 있어야, 그러니까 출발점하고 도착점, 이게 있어야 이걸 연결하는 방향이 나오겠죠. 연결하는 방법이 나오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걸 전략이라고 부른다. 전략. 그죠? 자, 그래서 앞에 이 두 가지가 당연히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 전략 수립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걸 위해서는 앞에 두 단계가 필요하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발점이 여기다. 그죠? 그러면은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 방법. 근데 만약에 출발점이 여기다. 그러면 이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은 이게 방법인데, 여기는 how 이건데, 이거는 두 가지를 알아야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별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 출발점이라도 이게 더 좋은 방법이고, 여기서는 이게 더 좋은 방법.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결정하려면은 두 가지가 먼저 전제가 된다. 하나는 비전 설정, 하나는 환경 분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오늘은 기초반이라서 안 하지만은 이 비전하고 미션이라는 개념과 이 비전이라는 개념이 뭐가 다른지 이걸 또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일단 이건 생략을 할게요. 혹시 시간이 되면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잠깐 할게요. 잠깐 그냥 짧게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은, 그 미션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이고요. 궁극적인 목표이고, 비전은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화된, 그렇죠? 또는 구체적인 목표,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션 그러면 이것은 아까 기업의 성공 뭐 이런 거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사람으로 치면 나의 인생의 성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미션,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이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숫자화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면 5년 내에 매출 100조. 그럼 숫자로 표현된 거죠. 구체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가 5년 있다가 망하고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로 가기 위한 디딤돌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치면은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년 내에 노무사 합격이. 노무사를 합격한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새로운 출발점일 뿐이죠. 더 먼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구체화된
구체화된 또는 숫자화된 그런 목표를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명확해야지 이 별이 어디 있느냐 이 명확해야지 정확한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하고요. 두 번째 환경 분석은 2단계 구조인데 그러니까 외부 환경 분석이라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부 환경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학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예요. 순서. 그게 이제 아까 절차라고 말한 건데 외부 환경 분석을 먼저 하고 내부 환경은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대답이 외부 환경은 요거는 모두에게 공통의 환경이면서 모두에게 그러면서 내가 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환경은 거의 주어진 공통이면서 되게 고정돼 있다 아니면 주어져 있다. 내가 다룰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환경은 적응하는 게 목표예요. 반면에 이 내부 환경은 각 기업마다 각 개인마다 개별적이면서 또는 개별적이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다. 변화가 가능하다. 그렇죠? 여기는 그러니까 주어져 있다라고 해도 되고 통제가 좀 어렵다. 여기는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거 먼저 분석하고 내가 움직여야 될 큰 틀 알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거죠. 근데 외부 환경 분석을 우리가 OT 분석이라고 하고 OT 분석, 내부 환경 분석을 SW 분석이라고 합니다. 많이 아세요, 이쪽은. 자, OT 분석은요. 영어로 요걸 어떻게 읽으냐면 기회와 위협 분석이라고 그래요. 기회가 영어로 뭐죠? opportunity. 위협이 영어로 뭐죠? threat.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이 기회와 위협은 뭐냐면 모든 기업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거면서 통제가 어려운 그 환경을 말하는. 근데 그 환경이 나한테 기회 아니면 위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SW 분석은 뭐냐면은 강점과 약점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강점과 약점 분석. 그래서 영어로는 strength, weakness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기업마다 다 달라요. 개별적이면서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위에서 OT 분석을 하고 아래에서 SW 분석하면 이걸 모아서 우리는 SW OT 분석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돼요. 이걸 우리가 흔히 줄여서 SWOT 이렇게 많이 읽고요.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읽어서 TOWS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분석을 하고 나면 이런 표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OT, O 아니면 T, 여기다 S 아니면 W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집된 정보를 또는 분석된 환경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요. 그래놓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처한 외부 환경이 기회 요인도 있고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최근 2년간 저희가 팬데믹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럼 모두에게 공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나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 있다. 왜냐면은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공부도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공부하기도. 그러면 경쟁률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또 노무사 과목에 경영학이 있어요. 근데 경영학이 있는데 내가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그럼 상당히 내가 유리해. 이건 나만 그런 거잖아요. 딴 사람은 다른 과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기회 요인, 위험 요인, 강점, 약점을 분석한 다음에 여기서 이 분석을 통해서 전략 수립에 들어가는데 이 SWOT 분석은 이 전략 수립의 전제 조건으로서 뭘 하는 거냐면 전략 수립의 기본 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다음에 자세히 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전략을 수립한다. 그러면은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강점 사용 전략을 수립합니다. 여기서 전략을 세운다면 기회 활용하기 위해서 약점 보완 전략, 여기는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점 사용 전략,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점 보완 전략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이 중에 리스트가 정보를 분석해봤더니 여기가 되게 많다 그러면 이런 전략 수립하면 되는 거고 다 비슷하다 그러면 네 가지를 섞어서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 수립에 들어가는데 이 전략 수립은 또 기업 전략, 그 다음에 사업부 전략, 그리고 기능별 전략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업 보시면 알지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화살표로. 근데 이게 수업을 들을 때는 대부분 다 이해가 갑니다. 경영학은 내용이 상식적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이게 내 거로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손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아니면 입으로 말로 한번 표현해서 아웃풋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해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걸 전체를 그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디테일하게 뭔가를 집어넣어놓고 그걸 갖고 나중에 문제도 풀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략 수립의 단계가 3단계인데 이 기업 전략은 뭐냐면은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 즉 이것은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 방향 결정 문제. 반면에 사업부 전략은 위에서 정한 방향은 그대로 따르되 이번에는 어떻게 가는 게 좋겠냐. 그걸 우리가 방법 결정 문제라고 해요.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세 번째 기능별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은 위에서 정한 방향, 방법을 그대로 따르되 이거는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거예요.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수식어가 주어진 자원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는 자원의 양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든 돈이든. 아까 저희가 이런 것들이 무한히 많으면 좋다고 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주어져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노무사 시험 준비하시면 내년도 시험 날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여기 시간도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시간이 누구는 막 남보다 2배 많고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큰 차이 없다고. 특히 뭐 직업도 있으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 시간이 아주 그냥 큰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시는데 여기가 주어진 자원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면 이 위는 자원의 양을 늘리고 줄이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러면 여기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자원의 양을 늘린다? 어떻게? 예를 들면 사람을 더 뽑아라. 아니면 자금을 더 빌려라. 기계를 더 사라. 이런 거는 여기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범위가 좁아진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개념을 생산관리에서는 생산성이라고 부르고 또는 경제학에서는 경제성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되게 이제 성으로 끝나면 이게 영어는 어빌러티인데 생산 능력, 경제적인 능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말은 이 말은 결국은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주어진 자원 최대한 활용한다는 말은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이라는 것은 느낌이 비율이니까 퍼센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들어오세요. 예. 자,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 개념, 비율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 이런 퍼센트 개념, 비율 개념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런 거를 우리는 저기는 생산성, 경제성 말고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비율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효율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효율성은 영어로도 아시면 좋은데 efficiency라고 해요. efficiency. 그래서 효율성 의미는 뭐냐면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을 말하는 거다. 이걸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부르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경영학 시험에서 잘 나오는 주제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 이 효율성하고 효과성을 비교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효율성과 효과성. 자 그러면 효과성은 뭐냐면 이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 방향 결정하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방향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효과성이라고 불러요. 효과성. 방향 결정 문제. 그렇죠? 근데 이 방향이라는 것은 효과성은 뭐냐면 결과가 O 아니면 X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비율로 나오는데 결과가 비율 퍼센트로 나오는데 여기는 O 아니면 X 또는 성패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 성공 또는 실패 O 아니면 X 성공 아니면 실패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효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효과성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인생의 성공이 목표예요. 인생의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서 구체화된 목표로 1년 내에 노무사 합격 여기다 살짝 수석 합격 영원히 남는 거니까 이렇게 일단 목표를 세웠어요. 단기 목표로 그렇죠? 자 그래서 저 목표를 세운 상태에서 환경 분석하고 외부 환경 내부 환경 분석한 다음에 이제 전략 수립이 왔어요. 근데 여기서 방향을 정할 때 야 내가 1년 내에 노무사 합격해야 돼. 그러고 나서
이 신림동에 저쪽 같은 무슨 간호학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간호학원에 끊어가지고 열심히 1년 동안 코피 터지게 공부해 보세요. 노무사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절대 안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향은 잘못 설정하면 그냥 실패고 잘 설정하면 무조건 성공인 거예요. 효과성은 방향을 말하면서 또는 성패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어요. 저기서 비전까지 결정이 됐어. 여기 와서 노무사 학원을 뭐 방문각 서울법학원 노무사학원을 선택을 하셨어. 그러면 이건 무조건 성공인 거예요. 시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방향은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효과성이라. 효과성은 영어로 effectiveness. effect는 유효하다는 뜻인데 유효성이라고 해도 유효성 또는 효과성, effectiveness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향은 제대로 잡았어요. 방향 제대로 잡았는데 이 비율은 뭐냐면 요 산출이 뭐냐면 합격이에요. 합격. 결과. 합격. 그런데 이 투입은 어떤 사람은 1년에 합격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에 합격한 사람이 있다 칠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2년에 합격한 사람이 있어. 분모가. 그러면 누가 제일 효율적으로 공부한 거냐? 그러면 6개월 공부한 사람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한 거예요. 투입분의 산출이 비율이 제일 높은 거. 여기는 퍼센트로 나와야 돼. 퍼센트로.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수업을 들어보면 알지만 저는 공부를 막 시간을 많이 들여서 열심히 해갖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시간을 적게 가지고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합격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어차피 합격을 할 건데 1년 걸리냐 6개월 걸리냐 2년 걸리냐 뭐가 제일 좋아요? 6개월이 제일 좋잖아. 효율성.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명확히 잘 구분해야 되는데 효과성이 뭐다? 방향 결정 문제다. O 아니면 X. 성공 아니면 실패 여부를 가져오는 게 효과성이고 그 다음에 이 효율성은 뭐다?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을 말한다. 그럼 비율 개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중에 이 기업 전략 방향 결정은 경영자가 정하는 거예요. 아까 경영 마인드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순서 결정, 하나는 방향 결정. 이게 경영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죠? 이런 것이 수립되고 나서 이렇게 오다 보면 이런 거는 되게 일선 종업원이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별 전략에는 예를 들면은 뭐 생산 관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 관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관리도 있고요. 마케팅 관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는 경영자가 직접 안 하고 부하한테 위양해도 돼요. 여기서 세운 큰 방향성을 제시해 놓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방법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최대한 한번 해봐라. 주어진 자원을. 이런 것들 우리가 생산관리, 인사관리, 조직관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에 여기 관련되게 조금만 더 하고 일단 경영 기초 얘기는 마칠 거예요. 왜냐하면 재무나 회계도 또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이제 경영자의 이 경영 전략에서 중요한 관심은 세 가지지만 이 중에 더 중요하고 시험에도 잘 나오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냐 그러면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기업은 벌써 방향은 잡혀 있어요. 그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어 파는 회사인데 갑자기 농사 짓겠다 그럼 말이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스마트폰 시장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결정된 거고 벌써 이거는 경영자한테는 조금 작은 개념이고 손을 떠난 거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부 전략에 대한 얘기만 조금만 더 하고 일단 마칠 건데요. 이 사업부 전략에 동의어가 있는데 뭐냐면 경쟁 전략이라는 거예요. 경쟁 전략.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방법을 찾고자 할 때, 그러니까 이 방향, 저 방향으로 가는 좋은 방법을 찾고자 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기업은 경쟁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 찾으면 그게 이 사업부 전략 방법과 같은 개념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까? 그 얘기를 이제 조금만 더 해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까? 그럼 대답이 경쟁자보다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수한 무기. 그 우수한 무기가 뭐냐면은 보통 우리는 경쟁 우위라고 하는 거예요. 경쟁 우위는 그냥 무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기다. 그죠? 경쟁사보다 우수한 무기를 가지면 경쟁에서 이긴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쪽에서 30cm 칼을 가지고 또 몽둥이를 가지고 나한테 오는데 내가 1m짜리 칼을 가지고 몽둥이 갖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이길 가능성이 높고요. 저쪽에서 칼을 들고 오는데 나는 총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무기가 우수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무기를 찾을 수 있을까? 무기를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창출된 무기를 장기간으로 유지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재무하고 회계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출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이건 뭐냐면 무기를 찾는 거예요. 무기 찾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독특함이라는 거예요. 독특함. 독특함은 의미가 뭐냐면 차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차별성 아니면 차별화. 남들한테 없고 나한테만 있는 거. 이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상황이니까 노무사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노무사가 되고 나면 노무사가 막 세고 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이겨야 된다고. 그럼 방법이 뭐가 있냐면 남들한테 없는 나한테만 있는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노무사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뭐 회계를 잘하는 노무사,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을 잘하는 노무사, 어떤 노무사는 인사성이 밝은 노무사, 그쵸? 부지런한 노무사 이런 게 앞에 뭔가 붙을 거거든요. 남들한테 없는 거,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오랜 기간 유지되려면 또 다른 얘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 찾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이 환경에 부합하는 거예요. 환경에 부합. 환경에 누가 더 빨리 적응하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 예로 제가 아마존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이 아마존이 탄생할 때 1990년대 중반쯤에 그 아마존은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 환경이 뭐냐면 인터넷 환경이 생겼어요.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9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인터넷은 되게 이제 그 대학이나 아니면은 뭐 기업이나 아니면 군대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썼었거든요. 연락망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를 최초로 상용화한 기업이 아마존입니다. 이런 환경에 먼저 적응한 거죠. 근데 아마존이 최초에는 이 인터넷이라는 환경을 가지고 책을 팔겠다라고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마존이 이 인터넷에서 책을 팔기 시작할 때 그 전에 벌써 미국에는 미국인들이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서점이 굉장히 강타자가 많았었어요. 대표적으로 뭐 반젠 노블스나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아마존이 최초로 이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책을 팔겠다라고 했을 때 그 전통 강자들은 무시했었어요. 어떻게 책을 인터넷에서 파냐? 말이 안 된다. 책은 직접 서점에 가서 열어보고 목차도 보고 안에 내지도 보고 그러고 나서 사는 거지. 어떻게 인터넷에서 책을 살 수 있냐? 무시했었어요. 근데 아마존이 여름쯤에 회사를 시작해서 한 달, 두 달 가면서 인기가 급상승해가지고 활용하는 사람들 늘어나고 많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자주 언론에 노출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전통 오프라인 강타자들이 우리도 그럼 온라인으로 책을 팔겠다라고 따라가기 시작한 게 6개월 후예요. 얘보다 6개월 후에 이제 따라잡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전통 오프라인 서점이 얘를 따라잡는데 얼마 걸렸죠? 기간이? 출발은 6개월 늦었는데 아직도 못 따라잡았어요. 아마존이 다 잡아먹었어요. 아마존이 이제 책만 파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팔아. 그렇죠? 그러면 이런 환경에 누가 더 빨리 적응하느냐가 무기가 되는 건 분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노무사 시험 준비하는 분들한테 이 과거 기출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또는 작년에 올해나 뭐 작년에 노무사 시험을 봤던 경험 있는 사람, 공부해서 시험 봤던 경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환경은 잘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옛날 생각만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옛날에 이런 거 공부했었는데 요게 나왔으니까 그게 중요해. 근데 그건 옛날 얘기거든요. 항상 새로운 환경에 맞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붙어요.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창출된 경쟁력이 오래 가진 않기 때문에 오래 유지해야만 진정한 경쟁력이 돼요. 그래서 유지하는 방법이 하나가 자원의 획득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획득 가능성. 하나가 모방 가능성 아니면 불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만 더 있어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오늘은. 이 자원의 획득 가능성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독점성을 말하는 거예요. 독점성.
자원을 독점이 가능한 자원을 먼저 획득하면 그것이 오랜 기간 경쟁력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아무거나 획득하면 안 되고, 왜냐면 자원 획득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그 시장에서 내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독점하면 경쟁력이 유지가 되는 그런 자원들을 찾아서 그걸 먼저 선점하고 독점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유통산업 안에서 전통적인 기업들은 어떤 거를 획득하는 걸 제일 중시했냐면 그 오프라인 그 사이트, 영어로 하면 사이트, 자리, 거기를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동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거리의 코너에 그런 자리를 잡고 있으면 거기서는 김밥을 팔건 옷을 팔건 핸드폰 팔건 무조건 잘 돼요. 그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자리를 독점. 그건 나밖에 못 잡잖아요. 그 자리를. 근데 예를 들어서 온라인 시장으로 바꾸면 온라인 시장에서 무엇을 잡는 게 유리했냐면 회원을 잡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무료로 이메일을 나눠주고 무료로 블로그 열어주고 그죠? 무료로 친구 찾게 해주고 이래가지고 그냥 들어오는 고객 제일 성공한 게 이제 페이스북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무료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거의 남들이 따라잡기 힘들거든요. 오랜 기간 유지가 되는 전략이에요. 그게 이제 독점성 얘기하는 거고 이제 실제 제가 수업 들어가면 여기도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오늘은 그냥 압축해서 해야 되니까 그 얘기는 안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이 모방 불가능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브랜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브랜드다. 왜? 브랜드는 남들이 절대 모방할 수 없어요. 왜? 이거는 뭐 상표법이나 뭐 실용신안법, 의장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남들한테 차별성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코카콜라라는 브랜드가 있다고 칠게요. 코카콜라는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브랜드를 다 합쳐서 전 세계에서 브랜드 가치 1위를 이제 1등부터 100등까지 뽑고 그럴 때 온라인 회사들 올라오기 전까지는 얘네가 독보적인 1위였었어요. 뭐 석유회사, 무슨 뭐 제조회사, 항공회사 다 합쳤는데도 1등 하던 그 정도 강한 회사예요. 지금은 뭐 10등 안에도 못 들지만 온라인 회사를 다 잡아서. 근데 이게 왜 예를 들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노무사 붙고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여유가 생겨가지고 뭐 아프리카나 저 아마존에 밀림에 그 한 달가량 이렇게 모험하면서 이제 여행을 갔다 칠게요. 한참 이제 밀림을 헤매다가 이제 나왔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가게에 갔어요. 갔더니 코카도 있고 코카콜라도 있고 그다음에 우탄카 와탄카 뭐 엄청 많아요. 종류가. 가격도 비슷해. 그럼 여러분이 이변이 없는 한 어떤 제품을 사죠? 그럼 이거 살 가능성이 높아. 가격도 비슷하면 그러면 여기에 내가 돈을 지불하면은 내가 원하는 효용, 기쁨이 정확히 달성될 가능성이 높지만 우탄카 와탄카 이런 거 먹었다 괜히 배 아프고 그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는 거부하지 않고 지갑을 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지갑을 쉽게 열게 하는. 그렇죠? 그런 게 무기가 되는 무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구축해 놓고 나면 오랜 기간 경쟁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더 하고 싶지만 또 재무나 회계도 재밌고 할 얘기가 있어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또 칠판도 지고 그래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제 바로 재무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